썰맘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인사를 수없이 받는 50대 여성입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을 열심히 키워 오늘날 이런 행복을 얻었네요. 사실 제가 난임으로 고생을 좀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 큰맘 먹고 일을 그만둔 지 3년 만에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네요. 그 뒤로 제 삶의 중심은 온통 아이와 남편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를 조롱하고 놀리는 게 일상인 인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박사 출신이라는 동서들이었습니다. 그런 동서들이 줄줄이 제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생길 줄 그때는 미처 몰랐었죠. 형님, 제가 너무 버릇없었죠. 죄송해요. 제발 기분 나빴던 거 다 잊고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때는 미쳤었나 봐요. 형님 기분 풀리실 때까지 집에 가서 청소라도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저와 동서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얄미운 동서들 때문에 속 끓이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제 사연이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법무서인 줄 모르고 덤비던 하룻강아지, 저희 동서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 우연히 남편을 알게 됐어요. 그이가 저희 사무실 앞에서 수제 햄버거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다 회의관에 껴져 회사를 그만두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햄버거 가게를 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가 만든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 모습에 반해서 매일 점심을 햄버거로 먹던 제가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하지만 부부 사이가 좋은 것과는 별개로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넘어가자 그때까지 조용히 지켜봐 주시던 시어머니도 슬그머니 한마디 하시더군요.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병원에 한번 다녀보는 게 어떨까? 요즘은 원인 없는 난임도 많다는데 너희 둘 다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니? 그래서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공수정에도 실패하고 시험관에도 2번이나 실패하며 몸도 마음도 점점 피폐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힘든 결정을 해야 했어요. 바로 어렵게 공부해서 시작한 공무원 생활을 접기로 한 겁니다. 제가 그런 결심을 밝히자 남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 다 후회할 거야. 그래도 애 낳는 건 때가 있는 거잖아.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다 3년 만에 임신에 성공하며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때까지도 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던 저는 아이를 안아보자 다른 건 안중에도 없게 돼버렸네요. 오직 꿈을 버리는 아이 생각으로만 머릿속이 꽉 차 앉으나 서나 아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남편의 쌍둥이 남동생들이 차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두 시동생은 쌍둥이끼리만 통하는 뭔가가 있는 건지 형제애가 남달라 보이더군요. 거기다 동서들도 둘 다 박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두 집끼리만 어울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저희는 골프를 치지 않는데 동선의 두 집은 골프건이라 부부동반으로 자주 필드에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나이 차이 나는 맏형보다 쌍둥이끼리 친한 게 당연한 일이라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네요. 다만 시댁에 모일 때마다 저희 부부와 애까지 싸잡아 무시하는 두 동서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사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시댁에서 대학생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막내 동서가 묻더라고요. 참, 둘째 형님은 아동심리 전공했는데 큰형님은 전공이 뭐예요? 서울에서 대학 나오셨죠? 아, 난 대학 못 나왔어. 어머, 정말요? 입학하긴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제대로 다니지 못했거든. 졸업 못했으니 고졸이지.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그렇지. 어느 대학이길래 학교를 포기해요? 그냥 그런 대학이었어. 졸업생도 아닌데 말하기가 좀 그러네. 제 말에 막내 동서는 알만하다는 듯한 뉘앙스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뒤부터 두 동서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진 거죠. 그래도 그전에는 깍듯하게 형님 대접해주던 동서들이 저를 보며 농담처럼 이런 말까지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애 학교 보내면 하루 종일 뭐 하세요? 멍 때리고 있으면 시간만 더디지 않아요? 그래도 전 형님이 부럽네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 세상 편하죠? 형님, 집에만 있다고 드라마나 저질 예능 같은 것만 보지 마시고 책을 좀 읽으세요. 머리는 안 쓰면 점점 더 나빠져요. 하긴, 전에도 머리를 많이 쓰신 것 같진 않지만요. 그런 조롱 섞인 말을 농담이라고 건네는 동서들에게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따끔하게 주의를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맏며느리라는 자리가 허투루 행동할 수 없게 하는 중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하다 보니 동서들이 버릇없이 기어오르는 행동을 방치하는 꼴이 되고 말았죠. 그러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돌아가신 아버님 기일이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동서들이 아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형님, 우리 수호는 아직 돌도 안 됐는데 벌써 엄마 아빠를 해요. 영주도 그래요? 어머, 영주도 주변에서 빠르다고 난리인데 수호도 그렇구나? 이 녀석들 나중에 뭐가 될지 정말 기대된다니까. 막내 동서의 말에 둘째가 맞장구를 치며 좋아하다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형님, 진서는 몇 살 때 입이 트였어요? 저번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니 두 돌이 다르도록 말을 잘 못했다면서요? 아, 그랬던 것 같아. 준서가 또래보다 말이 좀 느렸지. 그런데 형님은 걱정도 안 되셨어요. 저라면 당장 언어교정 클리닉에 다녔을 텐데. 뭘 그렇게까지 해. 애들마다 발달이 다른 건데. 건강 문제만 아니라면 난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 아, 우리 형님은 애 문제에 너무 태평이시라니까. 그러니 지금도 그러고 계시지. 지금도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번에 제가 혹시나 하고 준서한테 기본적인 영어 회화를 물어봤는데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아니, 아예 못 알아듣는 것 같던데요? 벌써 2학년인데 아직까지 그런 기본적인 말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난 또 뭐라고. 영어 수업은 3학년부터 시작해. 아직 잘 모르는 게 당연하지. 네? 아니 형님, 어디 산에 살다 오셨어요? 요즘 누가 학교에서 받는 영어 수업만 기다려요. 영어 유치원 입학하려고 전쟁이라는 말도 못 들어보셨어요?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리고 전에 아동교육 전문가가 TV 나와서 그러는데 원래 외국어 교육은 모국어가 완성된 뒤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래. 그래서 교육부에서
3학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한 거라던데. 우리 형님 순진하시긴. 그럼 나라에서 사교육 조장하는 방송을 하겠어요? 안 그래도 빈부격차에 사교육이 문제라고 말들이 많잖아요. 다들 능력껏 알아서 하는 거지. 누가 그런 방송을 믿어요? 이제 돌된 우리 애들도 영어 유치원 알아보는데. 형님이 고졸이라고 준서 교육에도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둘째는 저를 보며 답답하다는 듯 인상을 써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막내 동서가 제 걱정을 해주는 척 은근히 돌려가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형님, 그만하세요. 사실 괜찮은 영어 유치원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보력 있어야지. 거기다 원비도 한두 푼이 아닌데. 형님은 교육에 큰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뭐 아주버님이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애 아빠가 왜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 막내 동서가 보기엔 준수 아빠가 놀고 먹는 것 같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아무래도 햄버거 팔아서는 애 교육 마음껏 시키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희는 둘 다 대기업 다니지만 맞벌이에도 나가는 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형님이 일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외벌이로는 생계만 유지하기에도 빠듯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서들 보고 우리 집 가게까지 신경 써달라고 한 기억은 없는데 애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떠들고 전이나 마저 붙여. 다른 음식도 잔뜩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사 언제 지내려 그래? 저도 괘씸한 마음에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속 좁게 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들은 그 후에도 저희 아이에게 관심 가지는 척 이것저것 물어봐 놓고는 지들끼리 키득거리기 일쑤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참다 못한 제가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라 온 가족이 호텔 뷔페에서 식사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일찌감치 예약한 덕에 룸에서 가족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네요. 그때 저희 아들이 한창 성장기라 식탐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뷔페 음식에 흥분한 아들이 한 접시 가득 먹을 걸 들고 오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둘째 동서가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준서야, 너 뷔페 처음 와봤니? 음식을 그렇게 엉망으로 때려 담으면 어떡해? 처음에는 가볍게 한번 돌면서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맛있어 보이는 것만 조금씩 담아오는 거야. 하지만 저희 아들은 먹느라 바빴는지 그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말에도 아무 반응 없이 계속 자기 음식만 먹더군요. 별로 대수로운 일은 아니었지만 대답은 해야 할 것 같아 제가 아이를 향해 다시 말을 걸었죠. 준서야, 작은 엄마가 말씀하시잖아. 음식 그렇게 많이 담아오면 다 섞여서 맛이 없는 거야. 다음에는 섞이지 않게 조금씩만 담아오자. 아들은 그제야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또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두 동서가 자기네끼리 뭐라고 쑥덕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기분이 나빴지만 가족 식사에서 언성 높이고 싶지 않아 못 본 척 넘어갔죠. 그런데 디저트를 먹으며 자리를 마무리해갈 무렵 동서들의 눈치가 이상했어요. 서로 뭔가를 미루며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희 시어머니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으시더군요. 너희들 무슨 일 있어? 아까부터 왜 그렇게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그러고 있니? 그 물음에 어쩔 수 없다는 듯 막내 동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둘째 형님이랑 제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준서 말이에요.
혹시 검사를 좀 받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되물으셨네요. 검사? 무슨 검사? 왜? 준서가 어디 아파 보이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IQ 검사나 자폐 검사 같은 거요. 동서의 말을 듣자 저는 갑자기 케이크 맛이 뚝 떨어지며 인상이 굳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화를 누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준서가 자폐로 보인단 말이야? 사실 그렇게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만이 아니고 둘째 형님도 그렇다고 하셨다니까요. 아까도 보세요. 형님이 음식 적게 담으라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그뿐 아니고 행동도 너무 느려요. 제가 슬쩍 물어보니 맨날 시험도 한두 개 맞고 다 틀리던데요. 저번에는 글쎄요. 준서가 책 보고 있을 때 영주가 자기 다리에다 그림을 그리는데도 모르더라니까요.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난 또 뭐라고. 어린애가 대답이 좀 늦거나 못 들을 수도 있지. 뭘 그런 걸로 자퇴까지 오는 애. 동서들, 가끔 준서 놀리는 건 봤지만 귀여워서 그러려냐고 넘어갔는데 이번 말은 좀 기분이 안 좋네. 어머, 형님. 저랑 둘째 형님이 그 문제로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라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문제를 덮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정말 그럼 얼른 치료도 시작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곱게 듣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애는 부모가 가장 잘 알지. 우리가 보기에 준서는 지극히 정상이고 순한 애야. 지금까지 잘 자라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랄 테니 괜한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네. 그때 저희의 대화를 듣던 어머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장손이 뭐가 어떤 것 같다고? 아니에요, 어머니. 동서들이 아직 애가 어려서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좀 더 키워보면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자 이번에는 가만히 듣고 있던 둘째 동서가 나서더라고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민하다뇨. 동서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그렇다니까요. 저 아동심리 박사인 거 잊으셨어요? 그런 제가 봤을 때도 이상하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전문가 찾아가서 진료 좀 받아봐요. 만약에 정말 그런 거라면 큰일이잖아요.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애 아빠랑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키운 거야. 우리가 보기에 준서는 남보다 좀 느린 편이지만 스스로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애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자. 오늘 어머님 생신인데 좋은 이야기만 해야지. 저는 부하가 취미로 얘기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서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필 그때 남편은 화장실에 갔고 시동생들은 저희 얘기에는 관심도 없이 술만 마시더군요. 형님, 그렇게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치료가 늦어질수록 돈도 많이 든대요. 그리고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사회 부적응자로 자라서 여기저기 민폐까지 끼치면 어쩌시려고요. 집안에 그런 애 하나 있으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형님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 이제 보니 동서들은 준서 걱정한 게 아니라 집안에 골칫덩어리 생길까봐 불안한 거구나. 걱정 마. 우리 애는 우리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그렇게 결국 대화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네요. 그래서 그날 어머님의 생신잔치는 엉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남편은 냉랭한 분위기에 어리둥절한 채 집으로 돌아오며 물었죠. 아까 식당에서 무슨 일 있었어? 분위기가 왜 그랬어? 그냥 동서들이랑 의견 차이가 좀 있었어. 별일 아니야. 그래? 당신이 그렇게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네. 오늘 같은 날.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동서들이 한 말을 고자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괜히 남편까지 기분 상하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하면 형제간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 뒤로 저는 명절에도 가능한 동서들과 말을 섞지 않고 조용히 일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처음 맞는 추석이 왔어요. 한데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다녀오니 둘째 동서가 아직 밥 먹는 아들을 붙잡고 또 뭔가를 묻고 있더라고요. 준서야, 너 요즘은 학원 다니니? 아니요. 전 집에서 인터넷 강의 보면서 공부해요. 엄마랑도 하고요. 뭐? 그럼 성적은? 학교에서 몇 등이나 해?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당연히 그렇겠지. 그렇게 해서 대학은 갈 수 있겠니? 글쎄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얘는 시간이 있긴. 고등학생이면 이미 게임 끝난 거야. 다른 애들은 아마 벌써 진로 결정 다 했을걸? 넌 뭐 생각해 놓은 거라도 있어? 아, 저는 법대에 가고 싶어요. 뭐, 어디? 아들의 말에 동서는 눈을 크게 뜨고 대묻더니 갑자기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어머 얘 꿈도 야무지다. 아무리 꿈은 크게 꾸라고 했다지만. 둘째 동서는 막내 동서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또 자기들끼리 비웃어댔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얼른 밥상 앞으로 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준서야, 아빠 물 좀 가져다 드릴래? 안방에서 화투 치고 계실 거야. 네, 엄마. 그리고 아들이 주방으로 가는 것을 본 제가 동서들을 돌아보며 원성을 높였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른들이란 사람들이 애를 앞에 놓고 뭐가 어째? 꿈이 야무져? 그러자 둘째 동서가 억울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도 왜 그러세요? 그래도 준서가 명색이 이 집 장손인데 꿈이 뭔지 목표하는 대학이 어딘지 궁금한 게 당연하지 않아요? 동서들이 언제부터 우리 준서를 그렇게 장손 대접해줬다 그래? 언제는 내가 이상하니까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하더니 그것도 다 걱정되니까 한 말이죠. 뭐 다행히 커가면서 좀 나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준서는 아직까지 행동이 느리잖아요. 저렇게 굼떠서야 어디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나 있겠어요? 그리고 법대를 목표로 한다는데 애가 현실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법대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요즘은 거기 나온다고 뾰족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법대 나와도 나중에 로스쿨에 들어가야 진짜 법조인 되는 건데 로스쿨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는 알고 있는 거래요. 그럼 그것도 모르고 법대 준비한다고 했을까봐? 준서도 나름 고민해서 결정한 거니까 동서들이 그런 것까지 걱정해 줄 필요는 없어. 왜 걱정이 안 돼요? 저희가 공부에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잖아요. 형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공부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죠. 그런데 솔직히 준서 이전자에는 공부머리가 없잖아요. 어차피 참 못해요. 애초부터 씨가 다른데. 동서들이 뭔데 우리 준서 머리를 평가해.
그러는 동수 애들은 뭐 씨가 달라? 아니 어떻게 준서랑 저희 애들을 비교하세요? 영주랑 수호는 영어 유치원 나와서 사립초등학교 다녀요. 엘리트 코스 밟는 애들한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어릴 때부터 사교육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니까요. 1등도 중독이거든요. 한번 맛들이면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하게 돼요. 형님이야 그런 기분 잘 모르시겠지만 세상은 1등만 기억해요. 이왕이면 앞으로 나서야지. 뒤처져서 어중이 떠중이처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괜히 가만히 있는 애한테 시비 걸지 말고 우리 애한테 참견할 시간에 동수 애들 1등 만들 생각이나 해. 난 우리 준서 그렇게 안달하면서 키울 생각 없으니까. 시비라뇨. 형님은 매사에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뚤어지셨어요? 그리고 저희야 뭐 애들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학교 끝나면 학원에서 픽업해 공부시키니까 저녁 늦게나 집에 오거든요. 사실 어느 학원이 좋은지 알아보고 돈 벌어 뒷받침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요즘 애들 공부는 엄마들 정보 싸움인 거 모르세요? 형님처럼 애 학원도 제대로 안 보내고 종일 끼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으니까 그만하자. 빨리 상 치워야지.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다른 가족들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른 말을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들은 눈치가 없는 건지 작정을 한 건지 계속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더군요. 그러더니 급기야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하고 선을 넘더라고요. 형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한테만 말씀해 보세요. 준서 학원 못 보내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막내 동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사정이라니? 아니 요즘 초등학생 학원비도 보통이 아닌데 형님네 사정으로 어떻게 고등학생 학원에 보내겠어요. 요즘 한 집 건너 한 집이 패스트푸드점이잖아요. 매출이 형편없어서 내 학원도 못 보내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준서도 모자라서 우리 남편 일까지 참견하는 거야? 동서들이 걱정할 만큼 우리 가게 팔이 날리지 않아. 가족이 장사해도 한 번을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동서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 지금 그런 질문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햄버거 집이니까 못 가죠. 애들 몸에 나쁘게 어떻게 그런 걸 먹여요? 그리고 이건 참견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사실 제가 일하랴 살림하랴 정신 없잖아요. 아침도 대충 먹고 나오지 설거지는 엄두도 못 내요. 저녁에 들어가서도 각자 누워 자기 바쁘고요. 그래서 이건 뭐 주말도 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밀린 빨래 청소에. 그래서 사람을 좀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기가 찝찝해서 지금껏 미루고 있었어요. 혹시 형님이 저희 집에서 이 일 좀 해주시는 건 어떠세요? 그 말에 곁에서 듣고 있던 둘째 동서가 박수까지 치며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어머,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럼 동선에 2번, 저희 2번 이렇게 와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 집도 만만치 않게 엉망이거든요. 그리고 돈 더 드릴 테니까 반찬도 좀 해주세요. 형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음식 솜씨는 괜찮잖아요. 뭐?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럼요. 왜요? 형님은 돈 벌어서 좋고 저희는 집엔 남들이지 않아서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 경력 단절 여성들 재취업이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일하고 싶다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형님 학벌도 그렇고 신기간도 길어서 어차피 어디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괜히 남의 집 가서 눈치 보면서 일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오시면 좋죠. 이제 하다 별소리를 다 듣겠네. 그러니까 나더러 동서들 파출부라란 말이야? 형님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파출부라뇨. 가사도우미요. 좋은 말 놔두고 왜 그런 구닥다리 같은 용어를 쓰세요? 저희가 시급은 후하게 계산해 드릴게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어머,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혹시 기분 나쁘신 거예요? 저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끌어모아 이성적으로 말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내가 바쁜 동서들 도와주고 가끔 반찬 정도는 나눠줄 수 있어. 하지만 그럼 부탁을 해야지. 어디 집에 와서 일을 하라 말아야. 내가 그동안 오냐오냐 하면서 참아주니까 웃어? 좋은 말로 할 때 이제 그만해. 나 기껏 준비한 명절 음식 다 없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 인내심 테스트 그만하라고. 알겠어? 제가 눈을 부라리며 매섭게 말하자 두 동서도 움찔하더니 삐죽거리며 입을 다물더군요. 그날 저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두 동서의 잘난 척이 가소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그냥 두고 봤거든요. 하지만 그게 잘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선을 그어주지 않으니 이 인간들이 무서운 게 없이 설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군기를 잡겠다고 나서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심정으로 둘을 멀리하기로 했네요. 그러다 아들이 고3이 되며 덩달아 저도 바빠졌어요. 그러니 시댁에 가도 잠깐 시어머니만 뵙고 오기 바빠 동서들 얼굴 볼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저는 저대로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 드디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동서들 말대로 빠릿빠릿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진중하게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하는 성격이었답니다. 아들은 한번 공부를 시작하면 주변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일에만 집중하더군요.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에 잘 반응하지 못한 것도 아들의 무서운 집중력 때문이었네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죠. 그 덕에 아들은 본인이 원하던 서울 소재 4년제 법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은 그런 아들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준서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한숨 돌리면서 캠퍼스의 낭만도 좀 즐겨봐. 그 말에 아들이 씩 웃으며 답하더군요. 헤이, 이제 시작인걸요. 제 최종 목표는 로스쿨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사실 엄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남들은 느리다고 구박할 만한 일을 엄마는 인내심 있게 절 기다려주시고 매일 새벽까지 제 공부 도와주셨잖아요. 친구들은 학원에서 다른 애들이랑 비교당하면서 힘들어했는데 전 엄마 덕에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저를 인정해주는 아들의 말에 그동안의 고단함을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육아와 교육에만 매달린 보람이 있더군요. 그날 저녁 아들의 합격 축하 파티를 하고 난 후 저는 남편에게 오랜 시간 감춰온 마음을 고백했어요. 여보, 나 사실 준서 하나만 보면서 살아온 시간이 후회되지는 않아.
그렇지만 언젠가 다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어. 이제 준서도 대학생이 되고 자기 앞가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나도 내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나 그동안 당신이 주부로만 사는 거 괜히 안쓰럽고 미안했어. 물론 우리한테는 고마운 일이지만 그 좋은 능력을 썩히는 게 아깝잖아. 우리도 응원할 테니까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봐. 고마워. 그럼 나 내일부터 사무실 자리 좀 알아보러 다닐게.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서둘러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의 법대 입학을 앞두고 드디어 개업식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주변 상인들에게 개업덕을 돌리며 일일이 인사했죠. 그때 건물 앞에서 두리번거리는 동서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를 본 둘째 동서가 특유의 그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말을 걸더군요. 형님, 떡 돌리셨어요? 요즘엔 누가 개업했다고 그렇게 떡을 돌려요. 촌스럽게. 동서 왔구나. 근데 난 부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서방님한테 들었어? 어머님이 오늘 형님 개업하신다고 가보라고 하셔서 왔어요. 아니 근데 장사를 시작하시면 당연히 저희한테도 연락을 주셨어야죠. 저희가 그동안 사회생활로 쌓아온 인맥이 얼마나 많은데요. 장사는 인맥인 거 모르세요? 근데 살림만 하던 분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일을 벌이셨어요? 역시 아주버님 벌이로는 준서 대학 등록금 되기 어려울 것 같죠? 그러게 저희 집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라고 했을 때 말을 들으시라니까. 장사? 이것도 장사라면 장사지. 그래 동서, 주변에 나 필요한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줘. 그런 사람이 없어야 좋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가게가 힘들어서 일을 시작한 건 아니야. 예전부터 준서 대학 보내고 나면 내 일 시작하려고 했던 게 원래 계획이었어. 동서들은 대학 가기 어려울 거라고 했지만 고맙게도 목표했던 법대에 합격했잖아. 그래서 말인데요. 준서, 대체 어떤 학원 보내셨어요? 돈을 얼마나 썼길래 준서가 법대를 가요? 돈은 무슨. 준서는 학원 안 다니고 인터넷 강의랑 학교 공부만 했어. 물론 공부는 내가 같이 봐주고. 에헤이, 믿을 소리를 하세요. 형님이 어떻게 고3 공부를 봐줘요. 저희가 봐도 엄두가 안 날 텐데. 뭐 아무튼 오늘은 개업식 때문에 온 거니까 일단 가게 먼저 가봐요. 그때 막내 동서가 사무실 있는 건물을 바라보며 묻더군요. 근데 몇 층이에요? 장사를 하려면 임대료가 비싸도 1층에 냈어야 하는데. 조용한 걸 보니 다른 층인가 봐요. 그리고 원래 개업식 날에는 이벤트 업체 불러서 풍선도 좀 달고 춤도 좀 추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사회생활 한 지 오래되셔서 감이 떨어지셨나 보다. 이렇게 조용한 개업식은 또 처음 보네요. 우리 사무실은 그렇게 요란하게 개업식 할 만한 곳이 아니라서 2층이니까 우선 따라 올라와. 저는 먼저 앞장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앞에 멈춰서자 둘째 동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형님, 여기 맞아요. 여기는... 그래, 여기가 오늘 내가 개업한 내 사무실이야. 어머님이 내가 무슨 일 하는지는 말씀 안 해주셨나 봐? 이혜정 변호사 사무실? 설마 내 이름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 제 말에 이번에는 막내 동서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물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럼 형님이 변호사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형님 고졸이라면서요? 그래 맞아. 내가 말했잖아. 대학은 들어갔는데 졸업은 못했다고 말이야. 사실 법대에 들어가긴 했는데 얼마 다니지 못하고 2학년 때 덜컥 사법고시에 합격해버렸지 뭐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대학은 중퇴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거야. 안 그럼 2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내 목표는 어차피 법조인인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런 일을 왜 여태 말 안 하고 계셨어요? 왜 고졸 흉내 내면서 저희가 무시하는 거 가만히 참기만 하셨던 거예요? 동서들이 날 무시한 거는 아는구나. 그냥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본 거야. 그럼 그때 내가 직업 자랑하면서 나이 어린 동서들이랑 맞짱이라도 떴어야 돼. 난 유치한 짓 하는 거 딱 질색이거든. 제 말에 갑자기 말문이 막혔는지 막내 동서가 대답하지 못하자 둘째 동서가 대신 나섰습니다. 무시라뇨. 저희가 어떻게 감히 형님을 무시해요. 막내 동서가 너무 놀라서 말이 헛나왔나 봐요. 근데 어머니도 다른 가족들도 왜 이런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우리 그이는 형님이 공무원 출신이라고만 하던데. 그래서 저는 뭐 기간제 공무원이나 하다 그만둔 줄 알았어요. 아, 내가 그이랑 어머님한테 부탁했거든. 판사로 일할 때부터 생긴 버릇이라고 해야 하나? 사람들한테 내 직업 말하면 다들 너무 신기하게 보더라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자꾸 물으려고 해서 민망하고 불편했어. 그래서 그냥 공무원이라고만 밝히는 게 편하더라고. 아마 서방님들도 자세히는 몰랐을 거야. 어차피 그때는 둘 다 학생이라 나한텐 관심도 없었고 결혼하고 나서 금방 그만뒀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었지. 동서들도 잘 알잖아. 서방님들 남일에 관심 없는 거. 아, 그럼 그렇지. 어쩐지 준서가 학원 하나 안 다니고도 떡하니 법대 갔을 때 알아봤어요. 내가 머리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둘째 동서의 말에 막내 동서가 눈을 크게 뜨더니 자기도 질세라 제게 아부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의사랑 법조인만 있으면 그 집안은 걱정할 게 없다던데. 우리 집안에 변호사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소에도 가볍지 않고 기품 있게 행동하시는 게 아무리 봐도 예사롭지 않더니. 역시 형님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러니 준서 교육이야 뭐 말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저희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여서 죄송해요. 준서가 엄마 닮아서 법에 관심이 많았던 거구나. 이제 우리 집안에 모자 법주인 탄생하는 건가 봐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동서들도 저를 새롭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1년 내내 연락 한 번이 없더니 제 직업을 알고부터는 매일같이 밥을 먹자고 조르더라고요. 하지만 그 뻔한 속내에 놀아나고 싶지 않아 바쁘다는 핑계로 어울리지 않았네요. 그러다 동서의 아이들이 자라 중학생이 됐을 때 일이 하나 터졌어요. 같은 중학교에 진학한 조카들이 한 아이를 괴롭힌 모양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다 보니 상대 측 집안이 엄청나게 빵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동서 아이들의 변호를 맡아주려고 하지 않았다네요. 결국 궁지에 몰린 동서들은 저를 찾아와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형님, 제발 저희 애들 좀 살려주세요. 그의 아버지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국회의원이래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 애들
변해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믿을 사람은 형님뿐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막내 동서의 말에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 내가 판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법률 상담받으려고 달려드는 통에 직업도 밝히기 싫어했다고. 그게 다 사적인 관계에 일끌어들여서 얽히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거기다 동서들이 나한테 지금까지 한 말들 다 잊은 거야? 그렇게 무시하던 날 어떻게 믿고 애들 일을 맡긴다는 거야? 형님, 제가 너무 버릇없었죠. 제발 기분 나빴던 거 다 잊고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려요. 막내 동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둘째 동서도 제 손을 잡으며 애벌복걸했어요. 제가 그때는 미쳤었나 봐요. 형님 기분 풀리실 때까지 집에 가서 청소라도 할까요? 됐어. 청소는 무슨. 내가 변호는 못 해줘도 조언은 한마디 해줄게. 두 사람은 그 못돼 먹은 마음가짐부터 고쳐.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성격. 그런 걸 애들이 다 배우는 거야. 변호인은 무조건 자기 의뢰인을 믿어야 하는데 사실 난 동서 애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절대로 변호할 생각이 없네? 그러니까 변호사 써서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애들 데리고 가서 진심으로 사과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게 동서들이 돈 처발라서 보낸 영어 유치원이나 사립학교보다 더 귀한 가르침을 주는 거야. 알겠어? 저의 차가운 태도에 두 사람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동서들의 불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상대 측에 무릎까지 꿇어 사건이 무마됐지만 엄청난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다네요. 그 사건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한 막내 동서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불명예 퇴직을 당했다더군요. 거기다 둘째 동서의 딸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 결국 퇴학 조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카의 행실이 근처 학교에 소문이 나며 어느 학교에서도 전학을 받아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동서도 그 자랑스러워하던 일을 그만두고 딸과 함께 지방 작은 소도시로 이사가야 했어요. 아동심리 박사라고 그렇게 으스대더니 자기 자식 마음은 살피지 못했나 보더군요. 물론 자식 문제가 어떻게 전부 부모의 탓이고 책임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온전히 성숙하기 전까지는 말도 행동도 조심하며 좋은 본보기가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그만큼 부모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투영되어 대물림 되는 것이겠죠. 한데 동서들은 아이들 앞에서도 늘 저와 가족들을 무시하고 막말하는 걸 망설이지 않았으니 은연중에 조카들이 그런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운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지금 동서들은 자신들이 무시하던 경단녀로서의 삶을 살며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네요. 참, 그리고 여담이 하나 있어요. 동서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던 남편의 햄버거 가게 이야기인데요. 저희 남편 가게를 방문한 유명 연예인의 극찬에 지금은 손님이 엄청나게 늘어 2호점 열기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랍니다. 남들 눈을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길만 가더니 결국 빛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온 가족이 열심히 살아온 서로를 칭찬하며 시원한 맥주 한 잔씩 나눌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행복하고 귀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